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은 댓글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비호감도를 매우 높이고 계신 분입니다. 김갑수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변희재 대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타격감이 없어 저분은.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성격 좋은 것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하나만한 논평으로 유명한 분인데 단 하나의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조국 저격수 최진봉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저는 저격수 아니에요. 아니 제가 조국 대표님과 브로맨스를 얼마나 많이 보여요. 포옹도 제가 허그도 하고요, 악수도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요. 왜 이러세요 진짜? 내가 저격수라니 무슨 말?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가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위축돼서 오셨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밝아요. 뭐 특별히 위축될 게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이 좀 많이 위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엄마 부대 오윤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마 부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5시간도 육아를 안 하거든요. 네. 행갑으로 할게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본부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었어? 대한민국 엄마들을 대신해서 질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가부 오윤혜. 네. 애들이 좀 컴플레인 걸었나 보네. 나 케어도 안 하면서 뭔 엄마 부대냐. 그러니까. 컴플레인 좀 들어왔군요. 일주일에 5시간도 안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국 대표님, 예. 정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1년도 안 됐죠? 그럼요. 저희가 창당을 3월 3일에 했으니까요. 네. 창당해서 저희 당 역사도 1년이 안 됐고, 네. 저도 3월 3일 기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네. 아직까지 초짜 신인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그 총선 이제 선거 치르셨고, 예. 지금 이제 보궐 선거 또 치르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만 어떤지 좀 한번 궁금합니다. 재보궐선거 경우에 저희는 이제 맨 처음부터 그 전국에 있어서 여러 선거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과 대립하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경쟁하겠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그래서 지난 총선은 저희가 지역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었고, 비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즉 민주당이 만든 정당이죠. 그게 경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월 10일 총선에서 다 잘 된 것이고,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강화에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안 냈고요. 부산 금정구에는 민주당 혁신당 다 냈는데 지난 주말에 단일화했죠. 민주당 김경주 후보로 되었고, 다음 주 정도에 그 김경주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고 그 일정이 맞게 되면 제가 가서 당연히 김경주 후보 위해서 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영광곡성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광곡성은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여기의 경우는 그 두 당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재보궐선거가 일어났는가? 그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요. 만나는 그 영광곡성 유권자분들이 거의 100%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원이신 분이고 자기는 민주당을 찍겠다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조국혁신당 이번에 후보 잘 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 경쟁이나 견제가 없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왜냐하면 공천 후에 이 재보궐선거 일어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돈 문제거나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영광곡성에 관심이 초점이 있어가지고 영광곡성 국민들은 재밌어하세요. 정말 재밌어하세요. 네. 옛날에는 그냥 후보를 근데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건가 말 건가 이런 식이고 투표율도 매우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투표 관심이 높아지고, 네. 각 후보에 대한
그 분석도 하시고 비교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정치 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그 다들 아시는 거는 이게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시다 걱정이 되시니까 저보고 이제 목욕탕에서 만난 분들도 그렇고 카페에서 만난 분들도 이번에 경쟁하고 난 뒤에 대선 때는 잘 힘 합칠 거지라고 물어봐요. 아, 민주당하고.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정권 교체 힘 합칠 거지? 물론이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인간 조국으로서 제가 윤석열 정권이 재창출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걸 제가 바라겠습니까? 물어보면 맞아 그렇게 하세요. 네. 바로 보궐선거 얘기로 그냥 들어오셨는데 아, 큰일 질문을 났네. 하셨어요. 야, 아니 이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거 안 다룬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해야죠. 아니 그래서 그건 후반부로 좀 아니 후반에 이제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뭐 이거 두 분 다 저를 전부 식한 놈 이렇게 혼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은 왜냐 매일매일 너무 괴롭거든. 네. 그래서 아까 뭐 곡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지역 주민들이 재밌어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별 관심을 안 갖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심판이라는 거를 너무 좁혀서 대통령 하나 무너뜨리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괴물 같은 권력자가 선출되는 거 몰라서 그랬다 쳐. 선출된 이후에 보이는 행태가 용납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게끔 하는 이 시스템. 거기에 찬동하는 기성 권력제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경제 권력들 이 체제가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합쳐서 말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네, 동의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말씀이죠. 이제 금정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최욱 MC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의 어떤 바로미터가 금정구 선거고요. 선거 결과고 거기서 진보 진영이 승리하면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요구가 점점 커질 거예요. 지금 거의 상권도 무너지고 참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몇몇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하면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단일화가 됐거든요. 네. 단일화 됐고 제가 이제 8월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단일화하고 단일화되면 저든 당대표 뭐 예명 후보든 가서 완전히 한번 판을 엎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판을 한번 바꾸면 부산이 특히 부산 금정고가 바뀌면 부산 전체 판도가 바뀐과 동시에 우리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한동훈 대표 바로 물러나야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조 그만해야지. 예.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그 MC가 탄압을 해도 이 얘기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정구에서 단일화가 돼서 참 다행이다 하는 얘기는 참 저로서는 난감한 말씀이에요. 단일화를 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드릴게요. 조 대표님, 왜 당을 만들고 왜 출마해서 현재 왜 정치인으로 존재하시는 건지. 1. 감옥 가기 싫어서. 2. 무슨 수를 써서도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어서. 3. 장기적으로 민주당과는 다른 리버럴 정당 하나를 키워보고 싶어서. 어디에 속합니까? 2번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2번 아닙니까?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를 여쭤보시네. 왜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모두가 심오한 분인 줄 알았는데 2번 아니에요? 2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서 네, 600만 표를 네. 조국 혁신당에 몰아준 거거든요. 예. 2번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 대표님의 포텐셜을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네. 굉장히 큰 기대를 하나 현재 상황 속에서 조 대표가 나왔다는 거를 잊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걸 한 번도 뭐 포기하거나 바꾸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장기 비전으로 후보도 내고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과 겨뤄서 경쟁하는 이건 생각조차를 못한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그 선거 제도의 여러 가지 틈새로 인해서 비례정당으로서 일단 표를 얻고 하나는 쇄빙선 정말 선두주자가 되고 네. 민주당은 전체 그 배를 뒤집어 엎는 거대한 파도가 되고 네. 이 조율 관계를 잘 이루어서 윤석열 정권 내지는 극악한 무도한 현 정권을 붕괴시킨 이후에는 네. 어차피 심상정의 정의당과는 뿌리부터 맥락부터 다른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 지형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이 한 배를 탈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민 비조를 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따로 노네. 이게 그냥 확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 그 뭐 길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을 길게 하셔서 짧게 해야 됩니다. 네,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권제를 폐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예를 네. 들자면 저희는 지난 7월에 이제 단추위를 만들었고 단추위를 공식적으로 탄핵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바로 탄핵 소출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탄핵 소출을 실제 하려면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가 있고 탄핵 소추의 논리를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의원들이 분담을 해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탄핵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비난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도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준비를 해 오면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컨대 검찰개혁 4법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많은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법안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완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다 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최근에 입장을 발표했지만 검찰개혁 4법을 이번 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검찰개혁이든 탄핵이든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만 두 번째, 아니 제가 답을 드리고 오케이. 예. 그 쇄빙선 얘기 두 번째 지금 야, 아마 두 분 싸운다. 아니 그냥 두 분 나가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야, 두 분 싸운다. 아니 제가 답을 네. 비판을 하셨으니까 제가 토론을. 답을 네. 드려야 되니까요. 네. 쇄빙선 그, 예. 역할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예, 거고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뭐 부산이든 어디든 왜 내냐 그러시면 저희가 정당이 쇄빙선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또 네. 예인선 역할을 하려면 저희가 국회의원 12명만으로는 안 되죠.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죠. 저희로서는. 제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예, 의견을 예, 갖고 예. 있는 사람인데 예, 예. 탄취가 조역당은 있는데 민주당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타이밍에 대해서 네, 네.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겠죠. 검찰 개혁안을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해체의 대상이지 검경 수사권 분리 차원으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공식 입장은 수사기소 분리이고 저희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점은. 많은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현재 도달한 생각은 이명박 정권이 있고 박근혜 정권이 있고 그 연장선에 보수 정권 하나 들어선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으로 분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검찰을 개혁하자가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자까지 주장이 가고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든 또는 어떤 상황에서건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늘 생각하고 주장해 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번 총선 때 그 많은 야권의 힘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의 지도력도 뭐 많은 게 있었겠지만 이 조국혁신당 특히 조 대표의 캠페인 능력이나 새로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들은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 지분을 같이 아름답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별개의 정당으로 계속 경쟁하고 이 확장해 나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 네. 답을 요것만 드릴게요. 아유, 이 문제가 중요한 아주 문제라서. 엮이네. 아니, 제가 이제 뭐 김갑수 선생님이나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지난 총선 시기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총선 시기에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171 더하기 12였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아닐 합니다. 거라고. 그건 다 맞아요.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동의해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에 후보 낸 걸로 비판하는 분 많이 계시고 저에 대해서도 막 뭐 욕설도 하고 그래서요. 좀 뭐 그러느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내일 조국혁신당을 해체를 하는 겁니다. 네. 내일 해체를 하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그대로 옮겨갈까? 민주당으로. 즉,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략 뭐 35%에 40% 되는 것 같고 저희가 한 10%쯤 됩니다. 맞아요. 모레 35 더하기 10, 45가 될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말을 반박하지는 않겠고요. 그냥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오래고 오랜 분열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가지 않고 가까운 시점만 보면 안철수가 데리고 나간 국민의당 그 모습이 있어요. 아마 굉장히 그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일이 요즘은 많으실 거예요. 제가 쇠빙선이 뭐 아니라 안철수처럼 되겠습니까? 쇠빙선이 아니라 유람선이다. 아, 유람선. 네, 근데 안철수와 조국 대표는 네.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캐릭터상 뭐 정책 입지나.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작동되는 게 있어요. 국민의당, 민주당. 당으로서 작동되는 원리는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 대표님이 아무리 강한 반 윤석열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네. 하부 단위에서 서로 공천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적 구도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진보들이 갖고 있는 이 분열 트라우마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너무 초반부터 아니, 제가 자 보세요.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슈를 안 하려고 하는지. 안 다루고 왜 관심이 없는지 자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이거를 다룸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못 다루잖아. 네. 나는 그래서 예. 그 싸움 뭐 좋죠. 뭐 경쟁. 정당 경쟁하는 거죠. 그거는 좀 물밑에서 하든 아니면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경쟁을 해다오. 네. 나는 요거까지만 좀 바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한 얘기일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것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실정을 지금 못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한마디. 진짜 마지막 한마디. 진짜요. 이거 진짜 마지막 한마디인데 저는 YS DJ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지금은 유권자 구성이 달라졌고 당원들도 옛날 같지는 않죠. 네, 예, 예. 제왕을 따르는 뭐 신민이 아니니까. 그러나 정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분수령일 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그때 내려주는 게 좀 너무나 필요하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안 하신 거 아닌데 더 중대하게 그 두 분의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네. 이 정치 지형도가 크게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네. 그 안정감만 주신다면 네. 지자끼리 박터지게 싸우든 말든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그 단일화건 제가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기 전에 뭐 제가 살짝 밝히자면 저하고 이 대표님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하고 이거 진짜 약간 대립이 지지자끼리 대립이 좀 심각해진 것 같아. 네. 빨리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아. 서로 대화했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세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빨리 정리합시다는 얘기를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신뢰 관계는 있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심상정처럼 뭐 예컨대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뭐 완주하고 그러겠습니까? 아, 자꾸 저를 이렇게 아, 우리 김광선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표정이. 약간 좀 편안해지셨네.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니까. 그 조국 대표의 속마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맹세코 말하는데 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다만 네. 이런 염려가 너무나 있기 끓고 때문에. 있어요. 아, 지금 알고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아,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아주 심각하죠. 아, 그런 건 맞습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고 있으니 걱정인 거죠. 아, 그거는 사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네. 선거 과정에서 싸우고 있고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네. 그걸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 아. 10월 16일 끝나고 근데 금정국 건으로도 막 공격을 받거든요. 단일화 결정 나니까 다 조용해졌어요. 10월 16일 끝나면 또 네. 다시 수습하고 이렇게 하는 네.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 정말 예. 심각한 이 스트레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괴롭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좀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에게 컴플레인 하나 세게 들어가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도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본질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실을 덮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그 중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존경하고 이게 뭐야? 경애하고 했던 경애하고. 이준석 의원, 저는 한 정치인을 뭐 인간적으로 비난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진실을 자꾸만 덮는데 너무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상 검증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통 이제 자기 프로 외에는 안 본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이제 꽤 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윤석열 정권이 살아날 수 있는 지금의 곤경을 면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길은 결국은 이준석과 다시 결합을 해서 뭐 혁신의 모습을 막 보이고 정책의 큰 방향도 옛날 이명박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 정책 바꾸고 하듯이 이제 요란한 거를 해야 되고 대표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갖고 안 된다는 거 입증이 됐어요. 네. 오세훈 정치력 없어요. 홍준표 모두가 싫어해. 이게 안 돼. 근데 이준석은 여러 가지 트릭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보수 정당이 그리고 집권 세력이 면모 일신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유력한 자원이에요. 아, 분식하기에 좋은 자원이었다. 근데 이번 건으로 그는 거의 미래 기대주로서는 끝났죠. 시효가 상실된 게 아닌가 싶어요. 다행이네. 네. 근데 과거에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많이 한 거는 네. 그 자민당 안에도 지금 아베 이래의 그 극우들이 득세를 해서 그렇지 건강한 정치 세력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자민당이 왜 힘이 셌냐면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다 끌어안고 있는 정당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리버럴 좌파, 리버럴 우파가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국힘당 안에도 네. 건강한 보수 세력의 인자가 있어야 이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고 네. 이준석에게 그런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정치 협잡군, 정치 브로커의 재주에 의존해 갖고 네. 당 대표도 되고 지금까지 헤쳐왔고 또 암묵적으로 김건희와 정치적 제휴 관계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준석에게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치마저도 다 접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매화나무 건인데 무엇이야 단 하나 가불관계가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명태균이가 내려와 하면 꼼짝없이 내려가야 되고 땅에다 이거 심어 하면 심어야 됐던 그 관계가 형성돼 있었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 점은 이 윤석열 부부도 똑같아요. 내가 가서 협박했다. 공천이 한동훈 때문에 뜻대로 안 되니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걸 명태균이가 쥐고 있을 만큼 얼마나 어두운 컴컴한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뒤에서 이루어졌는가. 네. 이거는 세월이 많이 흘러도 다 안 밝혀질 거지만 네. 정황으로 보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정황으로 보자면. 네. 이런 정치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60, 70년대 그 정치 깡패 동원해 갖고 했던 정치랑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정치 자원이 벌써 눈앞에 이득 때문에 네. 저런 짓을 해왔다 그러면 접어야죠. 네.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내쳐야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젊은 정치인이 너무 얕은 기교로 자꾸 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막 여실히 드러나 버리니까 제가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밝혀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최욱이에요. 그거 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을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제가 출연할 때마다 네. 이준석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게 아니다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본질을 봐야 된다. 계속 그렇습니다. 주장했던 게 최욱이니까 그거는 네. 뭐 최욱 씨의 저는 그 공을 높이 삽니다. 박수 쳐야겠다. 네. 앞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4번 만나 뵙겠습니다. 그 또 이제 칠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광수님 얘기했지만 원래는 주지스님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언론 보도면 그 칠불사 측에서 주지스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주무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명태균 씨가 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씹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최욱 씨도 뭐 이준석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 김광수 기대감이 바뀌었고.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최근에 보여준 이준석의 여러 태도들을 보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합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정치 현장에서 보이지니까 더 이상의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정치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인석 씨가 인사를 안 하나요?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아니야, 인사 잘해요. 뭔 소리예요?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이 이제 30대인 정치 네. 자원이 뒤에서 협잡하고 트릭하는 정치로 뭔가 당선도 되고 뭐 이 짓을 한다 그러면 네, 절망적인 끔찍하죠. 겁니다. 절망이지. 절망적인 네. 거예요. 우리 조국 대표님께는 요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완전히 민주주의 파괴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뭔가 좀 건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당선을 시키고 당선의 대가로 어떤 공직을 주고 공천을 주고 그리고 세비를 반띵하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2024년 지금 보도로 우리가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난 대선 있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대선 있기 전에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씨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거죠. 만났고 아크로비스타 가서 만났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만났다는 건데 그때 여론조사 문제가 이제 일종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띄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강혜경 씨인가요? 네. 어제 뭐 폭로도 하시던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그 결국 당선된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의 세비 반이 입금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뭐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도 반드시 수사받을 거라고 보고 네. 그 문제는 뭐 여론조사 관련 또 위반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네. 곧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문제, 조작 문제,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문제, 공직선거법 문제가 있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난 뒤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를 저는 오히려 지금 파고 있는데요. 네. 최순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박근혜와 오랜 사적 연이 있었죠.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막 뛴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최순실이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에 개입하고 네네. 대통령 연설문 써주고 몰래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하나 확인되면 터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명태균이 전 제2의 최순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임을 넘어서 인사나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비선 라인으로 최순실처럼 하고 그것이 공식 결정을 제끼고 관철되는 일이 있었다 네네네. 하면 이건 완전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김건희 씨한 수시로 텔레그램을 했는데 대선 전에도 했지만 대선 후에 김건희 씨와 어떤 텔레그램을 했는지가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총선 개입 말고 총선 개입은 따로 아예 처벌되면 됩니다. 네네네. 간단한 사건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이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통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을 하면 과거에는 천공 유튜브를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천공 유튜브가 천공이 6개월 전에 또 뭐 1년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일치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황당해하고 조롱도 하고 비난도 했는데 네. 그건 연결고리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명태균 경우는 다릅니다.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왜 이제 보건복지부도 이해할 수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네. 포함해서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결정이 납니다. 그 결정에 누가 있었는가가 확인돼야 되는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걸 패스한 정황. 각 부처 장관도 모르면서 정책 결정이 일어난 게 많아요 지금. 네. 그걸 우린 천공으로 자꾸 맞습니다. 봤어요. 네, 네. 근데 천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음. 명태균 또는 또 제2의 명통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간다고 보시는 이거는 겁니까? 저는 뭐 바로 제2의 최순실이고 아.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아. 민주공화국 운영 원리를 완전히 반하는 것이고 저는 조국신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이제 지금 꼬리가 나왔습니다. 네. 꼬리가 딱 나왔는데 꼬리를 당겼을 때 어디까지 몸통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이 오늘자에 나왔던 동아일보 명태균 인터뷰 그 또 여러 가지 폭로를 보게 되면 이 꼬리를 당겼을 때 큰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좀 심각하게 봅니다. 지금보다 더 큰 게 나올 수도 네네. 있다는 말씀. 아니 뭔가를 좀 아시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불쇼에 그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왔는데 박형관 기자 그 기자가 이제 곧 보도를 할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공식 라인 말고 다른 쪽이 개입했을 가능성 그것에 대한 증거까지 보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저희가 7월 25일 날에 3년 너무 길다 탄핵 추진위에 만들었고 전화번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보가 오지 않습니까? 저 아. 상세히 말씀 못 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뭐가 마지막 있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있어. 뭐 제가 있네. 조국 대표가 네.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게 뭐 있어. 지금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고 가장 중대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뭐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이라는 직위로서의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좀 겉에 떠 있는 거고 말씀하신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 네. 저도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고 TV에 나와서 포항에서 아 석유. 카타르 방불하는 석유가 나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이 정도 발표라면 시스템에 논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의 전문가. 하도 그러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 도대체 어떻게 했어? 누군가 아이디어를 당서 이거 해봐 찔렀어. 네, 예. 그 찔러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마누라뿐이야. 그 마누라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허구한 날 통화하는 무당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들, 또 천공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속삭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느 날 불쑥 그게 그럴듯해 보이면 아직 술이 덜 깬 남편한테 퍽 찌르면 남편이 그래? 불쑥 나와서 국가 정책으로 그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호예요. 정책 브리핑 1호. 그런데 네. 하는 일이 갑자기 애들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지. 태반이 부인이 쿡쿡 찔러서 어느 날 그럴싸해 보여서 하니까 감당이 안 되면 장관이 그랬다고 책임지고 뭐 이러고 현재까지 왔는데 네. 와 이게 남북 관계나 대미 대중 관계에서 그랬더라면 이거 진짜 어쩌겠느냐. 끔찍한 일이죠. 최재형 목사와의 그 인터뷰 영상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가 남북 관계에 나서겠단 말을 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자기 자랑 하나보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오늘 중앙일보 보수지 아닙니까? 네. 중앙일보 대기자 이하경 기자 원로 기자신데 그분이 쓴 칼럼에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중앙일보에서 이 허위 사실 얘기한 바로 그분이 수사받을 사람인데 뭐라고 썼나 하면 아주 조그맣게 놨는데 이하경 대기자가 말하기를 용산 비서실 대통령실 안에서 실장 수석,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면박을 주고 구박을 한 것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 나왔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실장과 수석이 있는 자리에 여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있으면 안 되죠. 대통령과 논의를 할 때 여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그걸 뭐 가르쳐 줘야 아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그 자리에
대통령과 실장과 수석들이 있는 자리 제가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여사님이 있는다는 게 일단 상상도 안 말이 가지. 되고, 네. 두 번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어떤 의전 자리일지 또는 술자리일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영부인이 대통령을 구박을 하고 면박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실장과 수석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부속실을 만들겠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약을 네. 이제 약속을 했죠. 약속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부속실을 지금 용산 비서실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용산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씨를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있겠죠. 속마음은.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거든요. 네. 하면서 김건희 라인을 다 모아서 이 부속실에 넣자라고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했는데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부속실 안에 넣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웃기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웃긴데. 그 조직 체계가 실장, 수석, 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 행정조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또는 10명 정도의 김건희 라인은 저도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어디 있다. 뭐 국정기획비서관, 홍보비서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려고 모아봤더니 비서관 말고 밑에까지 쫙 다 있는 겁니다. 와. 그게 지금 그러니까 V0, V1이란 말이 거짓 과장이 비유가 아니야. 과장이 아니고 과장 아니야. 실제 정책 결정 그 권력의 핵심 부서에서 김건희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실장과 수석 앞에서 여사가 대통령한테 공개 면박을 줘도 가만히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용산에. 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산이 그러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비판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왜요? 왜 또 이건 또 갑자기 뭐야? 개연성이 네, 좀 갑자기 연결이 아니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네.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화살이 왜 여기로 옵니까? 네. 아니 그냥 한탄이에요. 뭐냐면 한탄. 그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이 공적 마인드가 없이 그냥 사사롭게 모든 국정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나 이게 어느 날 대통령직에 당선되고 시작된 일이겠냐고. 일생이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아 검찰총장으로 내려가면은 그 이제 얘기를 민정수석 한다는 이제 난감해집니다. 첫 네. 검사 될 때부터라는 얘기야. 아또 고개 숙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소상히 좀 설명도 얘기했죠. 드리고 아니 지금 최종 조금만 더 책임을 얘기할게요. 제가 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하시니 검사 돼서부터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앞에 계시니까 예를 든 네, 네. 거고 예. 검사 돼서부터 이건 네. 뭐냐 선배 후배 찾아갖고 이권 다툼하고 누구 뒤봐주고 없는 사람 혐의 넣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검사 하나 잡으려고 온갖 파티에 돌아다니다가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검사백으로 전시회 열면 엄청난 후원금 받아 돈 챙기고 뭐 이래 왔다는 거. 이게 대통령 권력까지 오니까 아예 국정 자체를 사업으로 했다는 것. 맞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진짜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시절에 이거 몰랐냐? 그 정도까지는 몰랐죠. 솔직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사뿐이 아니라 나 근데 이 얘기는 안 말려 나는. 이건 안 말려. 검사뿐이 아니라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비상대권이 한번 주어져서 군사 쿠데타를 하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국보위를 만들듯이 민주국보위가 만들어져서 이걸 한 번은 엎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 걱정되는 게 모두를 엎을 수는 없으니 네. 네. 지금 검찰의 구성원들 네. 이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까지는 가야 된다. 그럼 당연하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덮은 사람들 처벌해야 그거 된다고. 진짜 다 색출해내고 처벌해야 돼. 그다음에 재산 환수를 해야 돼요. 예. 부정하게 먹은 돈들이 너무 많거든. 그렇습니다. 왜 다 아크로비스타 동네 강남에 모여 사냐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왔어? 다 처갓집 돈이라고 그러지만 다 거짓말이거든. 처갓집을 돈 벌게 해주고 나서 거둔 거거든. 이거 오늘 다 너무 시원하다. 엎어야 돼 이거. 내 이거는 안 막잖아 이런 얘기는. 근데 조국 대표님 아,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공 관련된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인터뷰할 때마다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면서 명태균 씨한테 뭘 묻냐면 천공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완전히 무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서 등장한 거 아니냐. 천공이 사라진 이유는 본인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조국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조언을 했을 가능성과 개연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본인은 그 아크로비스타에 얼마나 많이 갔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세냐. 너무 자주 가서 못 네. 셉니다. 기억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가까웠다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다른 형태의 어떤 국정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해 볼 네. 수 있고 또 하나 대통령실에 그렇게 많은 김건희 여사 측근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대통령실 근무 인원에서 밝히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도 지금 끝까지 안 밝히면서 밝혀. 항소를 해요. 계속. 왜 이걸 안 밝히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네.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 이름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대체? 네. 그런 연유로 본다면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음. 저는 김건희 씨가 뭐 이제 아무리 길어도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저는 기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김건희 씨를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권의 국가 권력이 막 돌아가고 무리수를 쓰고 돌아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검찰 수사를 막는다거나 권익위를 통해서 김건희 씨 뭐 무혐의 처리한다거나 다 망가졌어. 이걸 잘 종합해 보면 저는 국가 권력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동원되는가. 두 번째 모든 국가 권력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되는가 두 가지겠죠. 그런데 모든 국가 권력이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해 작동이 돼요. 네. 심지어 최근까지 한동훈조차도 불만이 있지만 김건희 보호에는 또 도와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문제로 보게 되면 지금 법무부 각종 시설 건축을 김건희 씨와 관련 있는 데서 싹쓸이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계속 나옵니다. 21g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고 네. 법무부 수주 그 행 경우는 아주 큰 회사인데 히림. 히림. 네. 제가 그 얘기해도 되나요? 네, 히림 이제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인데 이게 지금 보통 경우 생각하면 왕이 있으면 왕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왕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네. 통상의 권력 동원이.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실권자이기 때문이죠. 뭐 예. 그 실권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사입니다. 예, 인사권을 김건희 지금 목숨 바쳐 충성하려는 사람들이 뭐야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여사님 하는 것이지 맞아요. 진짜 여사님을 존경해서 그러겠냐고. 김대남을 통해서 그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많은 충성분자들의 충성심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인사. 누가 자리에 꼽아주느냐를 그렇죠. 아는 건데 맞아. 그게 윤이 아니라 김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입증된다. 근데 진짜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공이 사라졌어. 굉장히 좀 사라졌죠. 위기에 몰렸고 맞아요. 존재감이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천공 유튜브 네.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했대. 그렇습니까? 천공이. 야, 그게 뭘 의미하는 건데요? 아니, 더 이상 우연치고는 장사가 안 희한하네요. 되는 이제 건가? 주인공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정확하게 멤버십이 모르겠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잘 안 모르겠어. 보고 뭐 멤버로 가입하는 게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말이 천공한테 상당히 큰 충격이고 타격이에요. 충격하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 천공이 어디 나타나면 일부러 나타나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기 펌프질 하려고.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자가발전. 그렇지. 그러니까 명태균이 나타나는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실제구나. 이런 의미가 생기면 사람도 이젠 더 이상 천공 안 찾아가죠. 선공권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에요? 천공도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됩니까? 예, 아니 뭐 비중보다도 지금 네. 그 천공이 구독자예요? 멤버십 취소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뒷배들이 지금 바짝 긴장한 거지. 긴장했다. 칼날이 자기한테도 올 위험이 있잖아 선공도. 예.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죽 많이 있겠냐고 현재.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대비를 하고 있겠지. 맞습니다. 핸드폰 밟아서 부시고 있을 테고 네. 뭐 온갖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전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아주 주목을 했는데요. 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김대남 그 비서관 직무대리죠. 그 사람의 폭로 관련해서 뭐라고 썼나 하면 이걸 이제 뭐 국민의힘을 자기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이 대체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말하는 탄핵의 시나리오에 지금
쓸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분은 맨날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아요. 탄핵을 또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게 탄핵거리가 된다는 걸 인지를 해버리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이번에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동남아 가는데 그 배웅을 안 나갔지 네, 않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배웅을 안 나간 대신에 친한계 의원 20명과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가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안 나온다?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 아니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 일부러 안 나간 거거든요. 네. 안 나가고 20명과 만났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은 탄핵 얘기를 했어요. 네. 전 이미 그 안에서도 명태균 얘기 등 포함해서 이미 소문이 다 났고 이거 위기 의식을 느꼈고 전 20명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왜 20명을 만났을까? 원내 교섭 단체가 20석이거든요. 아. 이거 20명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연중에 윤김에 대한 간접적 협박입니다. 우리 20명이야. 아, 우리 한동훈을 세력화는 응원할까요, 우리? 그거 안 돼. 그런 얘기 농담으로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불안한 게 뭐냐면 한동훈이 이게 분식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정치인으로 탈바꿈해가지고 또 영향 행사할까봐 내가 아주 매일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니까. 그러길 바래요. 왜 한개 봤잖아. 한개를 봤잖아요. 아, 그러지 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배가 윤석열 김건희 호가 침몰하고 있는 거를 나경원도 알고 한동훈도 감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침몰은 안 됐지만 네.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 거고 김영선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각종 폭로가 나올 거고 우리가 모르는 야권이 모르는 얘기를 여권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겠죠. 근데 그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당장 선을 긋지는 않겠지만 네.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날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 재의결 실패가 됐는데 민주당하고 저희 당이 합해서 새로 또 만들 겁니다. 그 뒤로 의혹이 또 추가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플러스 그 20명이 뭘 할까? 혹시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당 20명을 흡수하면 안 될까요? 아, 이게 그런 농담도 왜 하지 마요.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그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저하고 한동훈하고 손잡고 뭘 하라. 한동훈은요 네. 낙곰수의 열혈 시청자였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 그들은 이익이 되면 열혈 민주투사도 되고 애국투사도 되고 얼마든지 변신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아닌가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또 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 정말 괴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아니, 나 너무 진지하고 싶어. 아, 진짜 너무 진지하고 싶어. 네. 예. 아니 그 요거 하나만 그러면 또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여차저차해서 무너지면 끝이냐? 저는 거기에 크게 박수를 쳤어요. 왜냐? 이번에 저는 주목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파괴의 요소가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을 띄우려고 마음먹어 이상하게 여론조사를 해. 그럼 이거를 대한민국 보수 언론이 막 띄워. 예. 그래서 바람이 불어 실제로 당선이 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또 거기서 뭐 뜯어먹어. 이거 빨리 끊어야 된다. 선생님 이거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 수준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 이럴 때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정말 중요한 정말 인민의 교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도로서 무엇을 하겠다 있겠지. 아, 이거 해야 돼. 그러나 이거. 한국 사회가 흘러온 큰 맥 속에서 어떤 큰 활용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하겠다, 지방시대 연다 이런 게 큰 거거든. 예. DJ가 남북 평화 협상하겠고 지역 등권 하겠다 이게 큰 거거든. 지금의 기득권이 파괴적 행태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척결할지 그건 예술이거든요. 어느 날 뭐 경찰 동원해서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큰 일은 두 지도자가 정말 깊은 토론과 타이밍과 등등 해서 집권과 더불어 이걸 어떻게 하겠다. 네. BC 정권 물리칠 때 득으로 3만 명 죽여버렸어 그냥. 그건 이제 50년 100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엄청나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또 한 결이 이제 그 검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은 그 JTBC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범도 아니고 방조범도 아니고 주범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보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검찰이 이미 다 확보하고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왜 지금 시점에 나올까? 지금.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한국갤럽에 따르면 네. 떨어져서 이제 이 정권이 끝난다. 그럼 이 수사팀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갈 이유가 없다. 이게 하나 있겠죠. 그건 이제 큰 이유고 또 좁게 이렇게 더 긴 이유고 좀 좁게 보게 되면 제가 그냥 느낌인데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그리고 용산의 민정수석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완전히 털어주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게요? 아니, 왜 무혐의로 털어주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 시점에 할 것 같으니까. 아 이제 할 것 이제 같으니까. 진짜 할 것 같으니까. 지금 4년 반째인가요? 계속 위에서 누르는데 수사팀은 저항을 해왔어요. 맞아. 무혐의 결정도 못 이제 이 사람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이겠죠. 아. 근데 누르니까 무혐의 결정을 하고 눌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게 되면 이 결정도 못하고 저 결정 못하고 4년 반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가 보다 해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느냐. 4년 반 동안 이 결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되지. 얘기입니다. 이거든 저거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4년 반 결정을 못하도록 누르고 그 수사팀 검사들이 저항을 하니까 누른 상태에서 그럼 더 해봐 하면서 빙글빙글 돌리고 인사통해서 수사팀 해체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원래 수사팀은 지금 흙이 있지 않아요. 근데 캐비넷에 있어야 될 게 지금 시점에 계속 나옵니다. 네. 연속으로 네. 한두 번이 아니라 JTBC 보도를 통해서 계속 연속으로 나와요, 계속 나온 네. 이유는 저도 제가 뭐 과거 같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그 민정수석과 신임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완전히 털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시쳇말로 참고 대방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그널이네요. 진짜 그러면. 미치겠네. 제가 최근에 뭐 제가 사람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검사장 정도 제가 이제 대학 제 후배들 중에 검사 판사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검사장이 농반 진반으로 한 말이 있는데 제가 한참 후배죠. 제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반 진반을 왜 하니까 자기들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소하지 마라 그러고 10월에 검사 인사가 있습니다. 네. 곧. 네. 만약에 이러다간 다 날아가서 좌천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라인에 있는 검사들은 만약에 끝까지 하다가는 다음 10월 인사 곧 하고 옵니다. 무조건 불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특검을 가게 되면 어떻게 이랬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심리 분석 모든 걸 다 주게 돼 있어요. 특검에 넘겨주네.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냥 하면 우리가 한 건 아니야. 검찰이 한 건 아니야. 그 부담을 줄이는 부담을 거죠. 줄이고 싶은 부담 거예요. 줄이려고. 그러니까 검사장 나쁜 후배네. 검사장 정도는 거의 준정치인이니까 나쁜 후배야. 자기 조직을 위해서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통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뭐 딴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 정도 분위기란 겁니다. 국힘은 근데 현재까지도 왜 이렇게 응집이 강하게 될까요?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강해? 아니 그 뭐 크게 봐도 한 4표 정도 이번에 소신표가 나온 거거든요. 아니 지지율도 얼마 안 되고 중간 보수급도 없고 너무 약하다고 느끼니까 지들끼리 현재 뭉치는 힘이 더 강한 거 아닐까 이 추정은 들어요. 오히려 힘이 셌던 때 보수당들은 자기 덩어리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친박 싸우듯이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왜소한 사람들끼리 108석 모여서 그냥 우리 살고 보자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해석하십니까? 이 균열이 저는 근데 거기에 또 붙여서 하나를 더 얘기해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만약에 분열을 하거나 특검이 들어가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시간이 필요해. 음.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이번에 만약에 뭐 탄핵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선거해 보세요. 당연히 진보 진영이 누군가 그렇지. 당선되지 않겠어요? 그건 막고 싶은 거지. 그렇겠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2년 반을 끌어가지고 가능한 한 자기들 어떤
형태로든 다시 또 재건해 보려는 시도 저는 그거 불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악질적이고 최소한의 양심의 도덕적인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최근에 그 기사에서 도이치 공범들 명태남 네. 네, 이 사람 다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거죠. 아 명태균. 명태균. 어. 네라고 했죠. 아니 나 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명태균. 너 대학 동창인 줄 알았지. 명태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럼 네. 보통 이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해먹고 싶어도 상식적으로 2, 3개월 정도 자리에 있으면서 눈치를 네. 봐서 뭘 해먹을까지 취임식 때부터 자기의 그런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취임식 때 BP 패밀리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다 주가 왔죠. 조작 다 왔잖아요. 다 와버렸어.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하고 그냥 해먹을 결심으로 그냥 취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비리가 나왔어도 아무도 뭐라고 묻지 못하는 게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라는 아니, 생각이 그, 듭니다. 그 말이 맞는 게요. 네네. 우리가 그냥 마주치면 다들 이제 부인이 있을 텐데 어떤 여성도 그렇게 경력, 학력 다 거짓말하고 주가 조작하는 거 그거 뭐 드러난 것만 그거고 그러니까 범죄와 사기의 역사거든요. 인생이 얼굴 뜯어 고친 것까지 하고. 얘기를 하지 마. 에이. 아니 옛날 사진이 있으니까 에이. 이름도 가르치면서 논문 얘기는 괜찮은데 뭐. 50년의 뭐 얼굴까지. 전생애가 사기와 범죄와 기만의 역사예요. 그 남편은 또 달라? 어떤 고위직에 그러니까 어떤 직위를 차지한 이후에 벌어진 지금 드러난 흔적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기구하고 슬픈 것 같아. 슬퍼. 왜냐하면 진짜. 멀쩡한 검사도 존재했을 거라고. 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권 탄압의 짓은 안 했겠지. 네. 근데 어떻게 우리 역사에 이런 통치권자와 이런 부부가 있을 수 있나? 네. 아마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나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리스나 몸팔 든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된 경우가 이제 남미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어려운 사람은 아낄 줄 알고 눈물 흘리고 그랬다고. 네. 근데 이거는 아마 하여튼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진 것 너무 같아요. 우리 이상해. 이중적이잖아요. 대통령은 군인들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서 뭐 군인들 뭐 밥 잘 먹이라 해놓고 예산 다 깎고. 깎았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시설 가서 봉사하자 해놓고 장애인 예산 다 깎고. 네. 이게 너무. 아니 그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예, 예. 요거 좀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I believe 이거 막 굉장히 조용한 내조. 화제됐잖아요. 조용한 내조 말씀하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기획했던 사람이 그 최지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사 비서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인사 비서관의 그 자리가 주는 그 무게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색한 측면이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사 비서관 위엔 인사 수석이 있는 건데 인사 비서관은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 실과 그 다음에 각종 정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행안부건 뭐 수많은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공식 부처 말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 공기업 감사 네. 이사 등도 있는데 이 수많은 자리가 정말 수백 개가 있는 겁니다. 또 아니 수천 개가 있겠네요. 네. 다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뭐 인사청문회에서의 장관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네. 실제 수많은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마사회 무슨 어디 뭐 조그만 공기업부터 다 있는데 네. 우린 별로 잘 모를 수 있지만 거기에 후보를 누구로 올릴 것인가 최종 낙점은 인사비서관이 못하지만 네.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겠죠. 김대남. 찍어서 그걸 유사한 이게 대선 공신들이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네. 공신들이 얼마나 자리는 제한돼 있으면 그 사람 중에 한 5명을 뽑는 것을 비서관이 하는 거죠. 엄청난 자리죠. 큰 자리네요. 엄청난 자리고. 예, 예. 근데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갔다는 거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인사권에서 나오는데 과거엔 대통령이 대통령의 측근과 동지와 이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인사비서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보면. 네. 근데 김건희 사람이 인사비서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인사비서관의 그 부인은
그 김건희 씨하고 해외여행 같이 간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인사 라인이 이원모. 지금은 예.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네. 왔죠. 인사비서관 있다가 출마했는데 떨어지고 공직기관 비서로 왔는데 검사 출신이 인사비서관으로 온 것도 매우 드물지만 아. 그 부인이 김건희 씨와 막역한 사이잖아요. 네. 그때도 요렇게 그때도 김건희 라인으로 지금 봐도 아예 되죠. 바로 와, 아니 그러면 그 청와대 근무하실 때 김정숙 여사 라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크게 웃으시네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고. 거야, 저는. 아 근데 왜 이거 왜 뉴스도 안 되냐고. 아마 있었다면. 아니 이랬잖아 그- 대통령이 자기는 올라오면 1순위를 그냥 임명한대. 아니 그러니까. 그 1순위를 인정하신 거 올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지. 1순위로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1순위로 올라온 사람을 지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순서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추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순위 번호를 적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적는 사람이 지금은 김건희 씨 사람이 음. 그걸 뽑고 음. 1, 2, 3 순서도 정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대통령은 그냥 결제만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야 이게?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생각보다 견고하지가 않고 그런가 봐. 사람들이 다 그냥 힘의 논리와 권력에 어. 그냥 이렇게 수그리나 보네요. 그런가 봐. 암묵적으로 다 김건희 여사가 부이 제로구나 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어느 정도는 말이 돼야 이게 뭐 권력 유지도 되고 임기도 채우고 하는 것이지. 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도리가 없는데 거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현 상태로는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대권 지지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보다 한 2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차이 많이 나던데요. 뭐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고 이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럼 후보를 다른 후보를 뭐 오세훈으로 바꾸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 경우 김건희 씨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단 하나의 길만 있죠. 하나 길밖에 없죠. 네. 지금 이제 옛날에 중전 입장에서 뭐예요? 백성의 뭐 궁핍함과 이걸 관심이 있겠어요? 그 나쁜 중전의 경우. 없죠. 그런데 다음 정권이 바뀔 것 같고 역성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뭐예요? 도망가 역성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 또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수계를 잡아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그거죠. 않고 포도청, 의금부 동원해서 어떻게든 잡아놔야 돼요. 그렇죠. 이재명 조국을 감옥에 넣으면 야권이 당장 휘청하고 사분오열 된다고. 그때 이제 누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때 그 안보 외에는 위기를 방법이 일으킨 없는 거죠. 감옥에 넣고 군사 위기로 뭐 계엄령을 때리든 뭐 하든 그것만이 남은 수단이라고 지금 믿고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뭐 내가 그쪽에 빙의해 보죠. 용산에 빙의해 봐요. 뭐 칼날이 목줄이 하나 넣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무슨 짓이든 하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맨날 만나고 다니는 소문이 파다한데 아니 이상한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심은 적당히 넘기지만 재빠르게 2심 해갖고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까지 해서 싹 집어넣으면 그리고 안 보이게 오면 또 아야소리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한동훈 걱정입니다.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잡혀 들어가도 그거 뭐 인정하라 수긍하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결국 이 두 사람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한 번은 기회가 온다 생각하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거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그렇게 될까? 물론 그런 위험성이 전혀 안 없다고 볼 되죠. 수는 없지만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만약 그런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권이 그 민생을 해결하거나 뭐 경제를 발전시킨다거나 뭐 이럴 능력도 의사도 없고요. 지금 이제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안 잡혀가는 거, 이제 방어, 그다음에 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이익 챙기는 거 두 가지거든요. 방어와 자기와 이제 두 부부의 안위를 지키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잘 배려를 해가지고 챙기는 거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주 옛날 얘기고 제가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 정권이 YS를 김영삼 당시 의원을 대통령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 의원직 제명을 했잖아요. 네. 분명했죠. 죽여버렸어요. 사실상 죽여버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YS가 제명되니까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DJ를 내란 음모죄로 잡아 넣어서 광주가 일어났죠. 5.18. 크게 보면. 네. 그래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가장 측근인 김재규가 네.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바라지는 않을 것인데 네. 이게 하는 행태가 본인이 살고 이익은 챙기려면 지금 가장 강력한 적수가 이재명 대표일 건데 네. 그러면 조직 동원해야죠. 경찰, 검찰, 권익위 뭐 등등 동원해서 끝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겠다. 그 외에는 그 많은 국가 권력이 뭘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국사책에서 양민 학살 이런 용어를 보면 한 50년 100년 전에 전쟁 시기를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야권의 두 지도자를 감옥에 쳐넣으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럼 계엄 때려요. 그러면 발포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픈 양민 학살이 이 땅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유. 저자들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안 할 사람이냐고. 아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지 무시무시한 아니 마세요. 경고를 하는 거야. 경고를 다시 말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당대표 집어넣어서 야권 분열 꾀하는 걸로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탱크가 진주하고 양민학살이 벌어질 수 있는 아유. 너무나 무서운 그런 상황도 우리는 예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사적으로 고삐를 죄일 때 할 수 네.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계엄군이 저항하는 시민군 쏴 죽이는 거를 저 남미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건 맞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작할 때 그 막 싸움 다툼 그런 거 나는 정말 괴롭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좋겠어? 윤석열이 윤석열 정부가 제일 좋은 거야. 맞죠, 대표님? 예, 동의합니다. 네. 그건 틀렸고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싸우는 것도 다 에너지야. 이게 지금 우리가 부글 하고 있는 거야. 조국을 욕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조국을 욕하면서도 내 편이지. 네. 그러니까 이 체제를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이 부글부글한 에너지가 네. 어딘가를 욕하기도 하고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건데 네. 이 에너지 확산의 두 견인차가 좀 더 지혜롭게 하기를 지금 네.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아, 명심하겠습니다가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제 귀에 박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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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피곤해서 다 껐을까봐 내가 그게 불안한데. 근데 앞부분 살려요. 앞부분 살려요. 다 왜냐하면 끄는 거 아니야 거기서. 아, 나쁜 얘기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걸 네. 이제 소화시켜 나가는 거지. 네. 그리고 조국 대표의 단호한 의지라든지 또 살아온 이력이 말하는 진실을 그걸 의심하지는 않아요. 예. 네. 다만 이 현실 정치라는 게 네. 그 많은 사람이 함께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 지금 트러블이 생기는데 욕망이 부딪히니까요. 예, 네. 지금 또 너무 염려하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적은 아니잖아. 경쟁은 하지만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꼭 또 넣어주십시오. 마지막 말씀. 아이고. 네. 자, 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되 싫어요를 누르면은 매불쇼가 사라집니다. 아. 예, 좋아요는 그러면은 누르고 예. 욕을 하더라도 좋아요를 누르고. 욕은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제가 보니까요 댓글을 좀 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